한마디로 말해서 오늘은 엊그제 발표됐던 정부의 재정개혁 권고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베르나르 베르베리의 상상력 사전 몇 구절 함께 보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네, 오늘은 수사 의뢰조차 못하는 4대강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네, 오늘은 MBC 감사 결과 브리핑에 대한 정정과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경연은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습하고 더운 여름철을 맞아 음식물 쓰레기와의 전쟁으로 고통받는 인민들을 위해 스마트카라 음식물 처리기를 압도적 최저가에 판매하기로 결단하시었다. 스마트카라 음식물 처리기는 국내 유일의 친환경 처리기로서 음식물 쓰레기를 완전 가루로 만들어버릴 뿐 아니라 한 달 전기요금 고작 3,000원 내외의 스마트함까지 겸비하고 있어 북남 정상만이 아니라 가정 내 남녀 정상들끼리도 쾌적한 환경에서 정상위를 아무튼 냄새 걱정, 소음 걱정, 전기요금 걱정을 한방에 해결해주는 스마트카라 음식물 처리기를 압도적 최저가에 구매하는 방법은 김용민.com. 김용민 브리핑. (2018년 7월 5일) 목요일입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을 보면 손가락 까딱 안 하고도 연 1,000만 원이 타박타박 통장에 찍히는 사람들, 고작 40만 명 정도에 그치는 이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조차 절절매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것도 공시가격 10억, 즉 시세 15억에 이르는 1주택자는 2만 원 조금 못 되는, 그래서 실감나지 않는 세금을 더 내야 하고, 공시가격 30억, 시세 45억인 다주택자는 고작 200만 원 좀 못 되는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이들에게 200만 원이 돈으로 보이겠습니까? 이로 인한 국가의 연간 세금 수입 증대 효과는 1조 1,000억 수준입니다. 노무현 정부 2007년 종합부동산세 수입이 2조 8천억인 것을 보면 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부총리가 이끄는 기획재정부는 이것마저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법을 짧은 시간 내에 많이 바꾸면 집값과 임대료가 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 여론은 60% 정도가 부동산 세금 올려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 눈치를 보는 기획재정부입니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가격으로 따졌더니 조단위가 아닙니다. 이태경 헨리 조지 포럼 사무처장에 따르면 무려 1경 1310조입니다.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매년 300조가 넘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독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태인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장이 주간 경향과 가진 인터뷰에서 관료도 신자유주의에 완전히 물든 사람이지만 대통령의 의지가 확실하면 따라간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이 흔들렸을 때가 노무현 대통령이 흔들렸을 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동산 부자들 눈치 보며 후퇴했다가 도리어 국민의 신망을 잃었던 노무현 정부의 아픔을 교훈 삼아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기고 노동 없는 소득이 있는 곳에 더 강한 세금을 매기는 공정과세의 기틀이 확실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10명 중 7명 이상의 국민에게 지지를 받는 정부입니다. 이 국민만 믿고 나가면 됩니다. 올해 5번째를 만난 미래의 기회 2018 특강 선대인 경제연구소가 7월 14일, 15일 이틀간 진행합니다. 1400만 영화 신과 함께의 제작자는 어떻게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흥행몰이에 성공했을까요? 전 세계 1위 흥행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사람들은 어떤 자질을 가졌을까요? 미래의 유망한 바이오 제약 기업들은 무엇이며 남북 정상회담이 열어준 북한의 경제적 기회는 무엇일까요? 다른 곳에서 결코 들을 수 없는 가성비 최고의 특강 놓치면 손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070-7584-2050 선대인경제연구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김용민의 뉴스 한장. 종합편성 채널A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드루킹 특검의 수사물망에 올랐다.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2016년 드루킹 일당이 노회찬 의원 측에 5천만 원의 불법 자금을 건넨 의혹을 허익범 특검팀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노회찬 원내대표는 관련 의혹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 2016년 경찰이 수사에 나선 바 있지만 무혐의 종결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노회찬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네. 잘못하시면 금방 잘리겠죠. 뭐. 네. 그런데 좋은 소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제인가요? 갑자기 허익범 특검팀 발 뉴스라고 채널A에서, 거의 그 뉴스 보도로는 의원님, 이 5천만 원 정도 받은 걸로 나오던데요. 그건 아니고요. 네. 제가 취재한 기자한테도 확실하게 얘기를 했고 또 어저께도 제가 다른 언론사에다도 얘기를 했는데 그쪽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은 적이 한 푼도 없으신 거 아니에요? 예. 네. 그 언론 보도로는 의원님 사모님하고 그리고 운전기사에게 각각 합의 5천 정도 줬다. 보도에는 저한테도 준 걸로 돼 있어요. 아, 그런가요? 예. 저는 그래서 받으신 거 아니에요? 혹시? 받을 관계도 아니고 돈을 주고 받을 관계도 아니고요. 네. 예,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 왜 이런 뉴스가 튀어나온 거예요? 도대체?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썰전한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혹시? 블랙하우스 측에서 퍼뜨렸나? 왜 이게 뜬금없이 메인 뉴스에
뜬금없는 건 아니고 저도 이번 이 드루킹 사건 때문에 알게 됐지만은 작년에 이걸로 그 내부가 네. 검찰이 조사를 받은 적이 있나 봐요. 그 받았다는 것도 이번에 보도돼서 알은 거죠. 아. 그래서 거기서 무혐의 종결된 건데 경공모 모임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노회찬 의원에게 돈을 줘서 뭐 이런 계획이 있었나 봐요. 자기들끼리. 그럼? 그래서 모금을 해가지고 주려고 했는데 법률적 문제 때문에 안 줬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 돼 있는데 하여튼 그 과정 때문에 의혹을 받아가 조사를 받아서 무혐의 종결 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시 지금 또 이렇게 뉴스로 떠오른 거죠. 아니 그러면 의원님은 아예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도 이번에 알았던 거죠. 그 사실 자체도 몰랐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돈이 왔다가 돌아간 게 아니라 돈을 줘야 되겠다는 자기들끼리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조차도 모르셨던 내용인데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번 뉴스로 처음 아신 거예요? 아 처음 알았죠. 황당하네요. 예. 그러면 이거는 자기들끼리 돈 줄 계획이 있었는데 무산된 거지. 아니 근데 그 내막이 이제 더 아마 본인들의 진술이 나오겠죠. 채널A에서는 마치 돈이 건네진 것처럼 그런 정황이 있는 것처럼 의혹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확인을 하길래 제가 명확한 입장을 말했습니다. 근데 의원님이 명확한 입장은 잘 보도가 안 됐던데요. 그렇군요. 자기들끼리 노회찬 의원을 좀 구워 삼자, 후원금도 주고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실행이 안 됐는데 저를 구워 삼아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복당파의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의 탈당, 그리고 김성태 대표 권한대 행겸 원내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을 비롯한 친박계 성향의 의원 10여 명이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는데요. 이들은 의총에서 김성태 원내대표의 재신임 투표를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 당내 계파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심재철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지금 그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일을 잘 못하고 있습니까? 정치는 책임지는 겁니다. 특히나 선거에서 패하면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 근데 이번 선거는 완전히 폭삭 망하고 저희들이 괴멸당할 정도였는데, 그렇다면은 이 당대표 공동선대위원장이 있던 투톱 중에 하나, 김성태 원내대표도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책임을 지라는 것이고, 그런데 이 선거 참패한 이후에 첫 발자국을 떼는 것도 매우 부적절했습니다. 예. 책임을 지기는커녕 선거 닷새 지나서 이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예. 그 대책이라는 게 중앙당 해체였습니다. 그렇죠. 아니, 예. 저희 자유한국당이 중앙당이 있어서 이번에 선거에서 망했습니까? 예. 원내정당이 안 돼서 선거에서 망했습니까? 예. 완전히 처방이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도 물러나라. 그러면 누가 이 상황을 수습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원내대표가 물러나면 원내대표 2주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다 보니까 급하게 지금 선출하면 일주일 이내에도 지금 끝날 수 있다고 봅니다. 새로 원내대표를 뽑아서 그 새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서 비대위 체제를 구성하는 식으로 가자, 이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김무성 의원의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당내에 많은데 심재철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초선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김무성 의원의 탈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이 친박계 좌장이었던 서청원 의원이 계파 분열의 책임을 지고 탈당을 했으니까 비박계 측에서도 그 좌장을 한 이 김무성 의원께서 예. 보수 분열의 책임을 지라. 예. 그래서 탈당을 해라, 이런 말씀이신데 예. 저는 지금 이 책임자들이 계파 갈등의 모습을 불식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네, 즉 김무성 전 대표의 탈당도 필요하다. 예. 네. 그런데 지금 그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비대위 준비위원회를 꾸려가지고 비대위원장 모시겠다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위원장 공모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절차도 다 중단돼야 됩니까? 현재 지금 문제는 비대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언제까지 또 전당대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당내 의견이 합의가 돼야 되는데 전혀 의견 수렴이 안 됐습니다. 예.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금 일방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대위 체제를 길게 가져간다고 저희 당이 계획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공천권을 주느니 마느니 뭐 이런 전혀 엉뚱한 얘기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 그거보다도 비대위를 꾸리려면은 그 권한과 역할 그리고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합의가 지금 있어야 됩니다. 현재 저희 자유한국당의 당헌당규에는 당대표가 사임을 하면은 60일 이내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당대표를 뽑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재 상태는 뭐 국민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비대위를 최소한으로 해서 관리형으로 하자라는 의견과 아니다 비대위한테 막강한 권한을 주자라는 그 의견이 두 개로 완전히 갈라져 있습니다. 그게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이 안 된 건가요?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아하. 전혀 안 되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일방적으로 발표해서 이렇게 하겠다 따라와라. 이렇게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감사원이 4대강 사업 실태 점검 및 성과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4대강 사업은 기술적인 분석이나 검증 없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따르는 방식으로 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4대강 문제와 관련한 행정소송을 4차례 진행했던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4대강 사업 관계자들이 반성과 참회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한 이상돈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어떤 정책 결정, 대통령의 그야말로 광적인 그 정책 결정에 대해서 그것이 아무리 광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입법성의 문제로서 어떤 형사 실정법상 어떤 위반을 적용할 수 있겠느냐 문제 그런 것은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또 그 후에 이미 좀 많이 지났지만은 공무원들의 책임도 그런 것을 과연 무슨 권한남용이 이런 거로서 실정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좀 의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는 참 제가 뭐 4대강 사업 얘기할 때마다 좀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 관료 집단도 굉장히 전문적인 집단 아닙니까? 그 관료 집단이 그렇게 그냥 허무하게 무릎을 꿇어서 이렇게 무너져 버린 거 거기에 이른바 전문가 집단, 대학 교수랄까 또 이제 관련되는 기업들도 많잖아요. 수장을 용역한 기업들이 4대강 사업에 많이 개입됐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도 같은 것에 이 엉터리 사업이라는 건 몰랐겠어요? 알고도 한 거죠. 그러니까요.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이거 해서 안 된다는 것은. 그 감사원이 오늘 밝힌 내용이 그래서 공무원 징계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예를 들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국장급 정도는 이미 다 떠났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시켜서 한 거니까 그 징계하기가 좀 힘들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저도 그게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감사원의 보고 정도로 끝날 게 아니라 가장 그때 참여했던 책임을 졌던 관계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좀 공공적인 장소 청문회나 뭐 어떤 장소건 간에 와서 좀 질문하는 사람들 앞에 증언대에 세우고 그 사람들의 어떤 과연 참여하는지 반성하는지 나는 좀 이런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을 정리하면 사법적으로 뭔가를 단죄를 내리기는 법학자로서 또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이런 판단 하에서 좀 정치적으로 좀 이 문제를 좀 풀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잘못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가지고 후세에 뭐 교훈으로 삼도록 한다든지 이런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원 발표가 있고 나서 이명박 전 대통령 비서실에서 입장을 내놨는데요. 제가 한 구절만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거 좀 평가를 좀 해주십시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맛에 따라 반복되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치적 감사는 중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게 비서실에서 밝힌 마지막 문장인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비서실이건 뭐건 간에 그나마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헛소리고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정말 그래요? 창피합니다. 예. 뭐 이명박 대통령 본인도 그렇지만은 가장 충실한 조력자였던 원세훈 씨 보세요. 뭐 법당 들락말락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정부를 했던 사람들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몇 삐약삐약 목소리를 냅니까? 그래요. 뭐 비담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마지막 영어로 하면 불시시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있었죠. 검찰은 안희정 전 지사가 위력을 이용해 수행비서인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안희정 전 지사 측은 여전히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지난 3월 안희정 전 지사가 검찰에 출석하면서 남긴 발언 들어보시죠. 저로 인해 상처를 입으셨던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또 도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셨던 많은 사랑과 격려 정말 죄송합니다. 저를 지지하고 저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제 참모였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마음의 상실감 그리고 배신감 여러 가지 다 미안합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이런 가운데 첫 공판에서 있었던 안희정 전 지사 측 변호인단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는 안정적인 공무원 자리를 버리고 무보수로 캠프에 올 만큼 스마트한 여성이다. 이러한 주체적인 여성에게 위력이 어떻게 행사됐다는 건지, 어떻게 수차례 성폭력이 지속될 수 있었는지 불분명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주체적인 여성은 성폭력과 관계가 없거나 다른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취지인데요. 아시아경제는 나이나 학력과 관계없이 여성이라면 모두 성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2016년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성인 여성 10명 가운데 2명은 신체적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여성 4명 가운데 1명은 소득 수준이 400만 원 이상인 상황에서도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주체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성폭력에 노출되는 겁니다. 또한 학력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고졸자는 약 17%, 대졸자는 약 25%가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 여부를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취업 중인 여성 20%, 비취업 여성 역시 20%. 사실상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성폭력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력이나 취업 여부 그리고 소득 수준은 성폭력과 상관관계가 없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탈모인 여러분, 샴푸 살 땐 반드시 천연 99% 이상, pH 5.5, 피부 자극 1%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2, 3일에 머리 하나 더 빠지는 걸 우습게 보지만 2, 3년이면 정수리만 1000기 차이 납니다. 그렇지만 샴푸로 머리가 나진 않으니 이미 빠진 곳은 어쩌냐고요?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상, 에이펙 최우수 기술상, 발모 촉진 조성물 특허 99%의 효과, 식약처 인증으로 부작용 없는 유일한 모낭 영양제. 가격도 세트로 구입하시면 두피 모발, 피부 개선까지 하루 330원. 뿌리 깊은 샴푸 쇼핑몰에서 기적의 사용 후기도 검색해보세요. 1566-7871. 중고차죠? 네. 그런데 이 차 진짜 있는 거 맞죠? 정말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아이, 그럼요. 빨리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더 이상 속지 마세요.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 중고차. 직영 정비소를 운영하여 더욱더 믿음이 가는 더불어 중고차.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 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예전엔 모든 게 좋았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골반이 뒤틀리고 허리가 아프고. 중요한 것은 당신의 자세입니다. 이젠 바디로직으로 몸을 조율해 보세요.
그저 속옷처럼 입기만 해도 척추 교정에 도움을 주는 바디로직. 검색창에 바디로직, 전화는 031-345-4550, 031-345-4550번입니다. 경제의 속살로 이어갑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인가요? 네. 예, 이곳에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권고안을 마련한 겁니다. 권고안이지만 상당한 실행 능력을 갖고 있는 모양인가 봐요. 언론들마다 다 대서특필하고, 아니, 하여튼 어제 조간신문들은 일면 헤드라인이 다 이 기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권고안이라고 이름이 붙여지긴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 종부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지난주에 나왔던 권고안은 보기가 4개가 있었거든요. 이제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였는데, 이번 권고안은 보기 4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약간의 미세 조정이 있을 수는 있어도 이번 권고안이 거의 최종안에 가깝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용민 PD님께서도 주간 브리핑에서 다뤄주셨고 페북에서도 올려주셨던데 이게 거의 확정안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이 돼서 거의 모든 일간지가 이 기사를 지금 헤드라인으로 다루고 있죠. 예. 권고안에 나온 골자는 2가지입니다. 지난주 설명드렸던 종부세 개편에 대한 권고안이 이제 확정 단계에 들어섰다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금융소득자, 그러니까 이자를 많이 받는 사람들에 대한 과세 방안이 조정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 PD님께서 페북에 올려주신 각 언론 머릿기사 링크를 쭉 따라가 보면 언론사별로 뉘앙스가 아주 다릅니다. 네, 대부분 보수 언론들은 종부세 1조 더 낸다. 종부세 최고 22.1% 오른다. 금융소득 1,000만 원 넘는 40만 명 세금 더 물린다. 이게 자극적으로 제목을 뽑았고 제일 웃겼던 건 동아일보 기사 제목인데 부자 증세 세계의 화살 쏜다. 제가 이거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아, 난소공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 세계의 화살이라는 표현은 이제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 정책을 말하는 건데 예. 편집자가 어서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주워 들은 게 있어가지고 한번 써먹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계의 화살이라는 표현은 그런 데 갖다 붙이는 표현이 아닙니다. 전혀 취지에도 맞지 않는 말이죠. 예. 반면에 한겨레 신문도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그런데 일면 제목이 불로소득 과세 강화 신용만 낸 재정개혁 권고안 이렇게 돼 있어요. 상당히 편차가 느껴지죠. 진보 언론도 보수 언론도 다 이번 권고안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근데 보수 언론은 왜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느냐 나쁜 정부다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거고 한겨레 뉘앙스는 왜 부자들한테 세금을 이거밖에 안 걷냐 너무 약하다 이렇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종부세 개편 권고안이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부의 스탠스, 종부세 등에 대해서 대응하는 스탠스를 보면 보수, 진보 양쪽에 모두 반대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좀 어정쩡한 위치에서 개편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처럼 강도가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 진보 진영이 보기에는 성에 안 차는 거죠. 그리고 보유세를 건드렸다는 면에서 보수 진영은 열이 받는 겁니다. 이렇게 양쪽에서부터 공격을 받은 어정쩡한 위치에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 어정쩡함이 나쁘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당연히 저는 보유세 개편이 더 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이유로 지금 이 정도 단계에서 손을 대는 게 이해가 되고 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엊그저께 밤에 이거 가지고 제가 매우 존경하는 진보 진영의 한 분과 소주를 오래 마시면서 굉장히 오래 토론을 했는데 그분은 현 정부가 부유층 과세, 부동산이나 자산에 대한 과세에 너무 미흡하다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하셨고 예. 저는 이걸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면이 많아서 이해가 된다라는 반론의 입장이었어요. 자, 그럼 일단 엊그제 나왔던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6월 22일에 발표됐던 종부세 개편안에는 보기가 4개가 주어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1, 2, 3, 4, 4개였는데 그중에 엊그저께는 3번을 사실상 채택을 한 거였습니다. 이 보기 4개 중에 3번이 제일 강력했었거든요. 그나마요. 3번 내용을 그대로 읽으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인상하고 종부세율도 올린다 이건데 좀 쉽게 말씀드리면 종부세를 물릴 때 아주 이유 없이 세금을 깎아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개정안은 그 이유 없이 깎아주는 조항을 좀 덜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부세 세율도 0.75에서 2%까지 퍼져 있는데 요것도 조금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부세 부담을 높이자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인 1주택자 국민이라면 이번 개편안도 아무런 영향을 안 받습니다. 지금 이 대상자가 5,400만 국민 중에 30만 명 언저리예요.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국민들만 영향을 받는 겁니다. 하여튼 이 이야기는 제가 지난주에 길게 드렸으니까 일단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엊그제 추가로 발표된 대목은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부분이 있습니다. 금융소득이란 쉽게 말하면 이자죠. 간단히 말하면요. 요즘은 주식 투자를 하면 기업이 매년 배당을 주는 곳이 많은데 요 배당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 금융소득은 부동산 소득과 함께 대표적인 불로소득이에요. 예금 넣어서 이자 받는 거니까요. 이게 많이 강화됐다는 건데 이것도 보수 언론 호들갑이 좀 웃깁니다. 제가 보기엔 많이 강화되지 않았어요. 현행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자나 배당을 받으면 이것도 소득이니까 당연히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소득세라는 건 기본적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을 하고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거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보수 진보를 떠나서. 전 세계 만국의 공통입니다. 고소득자의 세율을 더 높이자거나 혹은 좀 내리자거나 이런 논쟁은 할 수 있어도 고소득자에게는 저소득자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자. 이건 뭐 합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걸 일단 연봉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연봉 개념은 아니지만요. 연봉이 1,200만 원 이하다. 이러면 소득세율이 6%예요. 세금을 6% 떼가는 겁니다. 아주 낮죠, 세율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연말정산을 해도 돌려받는 게 없어요. 세금 자체를 낸 게 거의 없으니까 돌려받을 일도 없는 거죠. 이제 보통 대부분 직장인들 연말정산 때 되면 되게 바쁘잖아요. 13월에 월급이라고 해서요. 공제도 꼼꼼히 살피고 그러죠. 여담입니다만 저희 민중의 소리 직원들은 연말정산 때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해봐도 돌려받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도 후배 하나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왜 우리는 연말정산에도 돌려받는 게 없냐.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야, 연말정산이라는 건 내가 1년 동안 낸 세금 중에서 돌려받는 거다. 그런데 네가 작년에 세금을 얼마 낸 줄 아냐? 거의 안 냈다, 저소득자라서. 그러니까 못 돌려받는 거다. 라고 답을 해주면 이제 이해를 하죠. 그 다음 연봉 4,600만 원까지는 소득세율이 15% 적용받습니다. 1,200만 원 이하가 6%였던 거에 비해서 2배 넘게 높아지죠. 8,800만 원까지 가면은 24% 확 높아집니다. 연봉이 1억 5천만 원 이렇게 가면은 소득세율이 35%가 돼요. 3억 원까지 가면은 38%로 높아지고요. 5억 원까지 가면은 40%로 높아집니다. 그리고 연봉이 5억 원을 넘으면 세율이 42%가 됩니다. 3억 원 이하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은 올해부터 조금씩 조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금융소득이나 이자, 배당 이런 걸 받는 사람들은 세금을 얼마 내느냐? 15.4%를 일률적으로 냅니다. 월급이 300만 원이다 이러면 통장에 300만 원이 안 들어오잖아요. 왜 세금 떼고 건강보험료 떼고 그 다음에 200 얼마가 들어오잖아요. 이자나 배당도 마찬가지예요. 1억 원을 예금을 하고 이자율이 2%면 1년에 이자가 200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200만 원이 안 들어옵니다. 세금으로 15.4%를 떼고 들어와요. 그래서 한 168만 원 정도가 들어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좀 이상한 겁니다. 제가 아까 소득세를 설명드릴 때 연봉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연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연봉이 8,800만 원까지는 24%, 1억 5천만 원까지는 35%, 뭐 이런 세율을 적용받아요. 그런데 이자나 배당에 대한 세금은 무조건 일률적으로 15.4%밖에 안 됩니다. 똑같은 소득인데도요. 이게 이상한 거라는 겁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는 높은 세율을 물려야 하고 낮은 사람에게는 낮은 세율을 물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이자나 배당은 소득이 높고 낮으면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일률적인 세율을 매깁니다. 이게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완하느냐. 종합소득세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겁니다. 연봉만 소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연봉에 따라서 얼마의 세율을 달리 매기면 요거는 그렇게 하면은 불공정하고 이자든 배당이든 이것도 전부 연봉이랑 똑같은 소득으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하고 연봉하고
합쳐서 과세 표준을 매기자는 거죠. 요 아이디어가 바로 종합소득세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연봉이 얼마면 세율이 얼마, 이건 잘못된 설명이고요. 다시 정확하게 정정을 하면 연봉 더하기 금융소득이 1,200만 원 이하면 세율이 6%예요. 연봉 더하기 금융소득이 4,600만 원 이하면 세율이 15%, 연봉 더하기 금융소득이 5억 원이 넘으면 42%, 이렇게 매기게 되는 겁니다. 이래야 공평한 거죠. 연봉은 1,200만 원이 안 돼요. 그런데 금융소득이나 불로소득이 한 5억 원이 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연봉이 1,2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이유로 연봉에는 6%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5억 원 넘는 금융소득에는 15.4%밖에 세율을 적용 안 하면 불공평하잖아요. 연소득이 5억 원이 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연봉 더하기 금융소득 합쳐서 5억 원이 넘는다는 기준으로 42%의 세율을 물린다. 이게 이제 더 공정한 거죠. 세금 얘기는 역시 지겹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생활에도 조금 도움이 되는 이야기라서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종합소득세 개념은 노동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친 다음에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인데요. 지금은 모든 금융소득을 다 노동소득에 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예금이 몇 천만 원이 있거나 뭐 예금이 1억 원, 2억 원 있거나 이런 분들 걱정하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이자 받을 때 이자에서 15.4% 세금 떼고 끝이에요. 당신 연봉이 얼마냐, 이자랑 합치면 연소득 얼마냐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현행은 이자나 배당으로 1년에 받는 돈이 2천만 원이 넘을 때만 노동소득하고 합합니다. 그러니까 이자로 1년에 2천만 원 못 받는 분들은 아예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자를 2천만 원 받는다는 게 얼마나 어마무시한 이야기냐면요. 얼추 지금 은행에 돈 맡기면 금리를 아무리 높게 쳐줘도 1년에 2%가 안 됩니다. 이자가요. 그러니까 예금을 10억 원쯤 해야 이자가 2천만 원이 넘는 거예요. 게다가 배당은 2%에도 훨씬 못 미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예금 통장으로 10억 원을 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주변에 이런 분 보신 적이 있나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과세당국에서 통계를 뽑아보면 연 이자가 2천만 원이 넘어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가 되는 사람 숫자가 우리나라에요. 9만 4천 명밖에 안 돼요. 부자들도 현금을 이렇게 많이 통장에 꽂아놓고 있질 않습니다. 종부세 대상자보다도 작아요. 진짜 아주 일부의 현금 부자들에 관한 이야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 이걸 좀 조정한 겁니다. 이자 2천만 원 넘는 사람에게만 종합소득세를 적용하는 건 너무 공평하지 않으니까 요 기준을 1,000만 원으로 낮추자가 이번 개편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개정안이 되면 지금부터 이자로 1,000만 원을 넘게 받으면 1년에요.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됩니다. 노동소득과 합쳐서 세율을 적용받아요. 이걸 가지고 보수 언론이 세금 폭탄이다 이러고 있는데 1년에 이자로 1,000만 원을 넘게 받으려면 예금이 5억 원 넘게 있어야 됩니다. 생현금을 5억 원 넘게 들고 있는 사람 이야기예요. 이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정부 추산으로도 4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5,400만 명 국민 중에요. 그러니까 이게 개편이 돼도 여전히 국민의 1%도 안 되는 정말로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든 부자들에게만 가사가 되는 개편안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세금은 매우 공정한 세금이에요. 심지어 저는 오히려 약하다고 보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금은 불로소득에 관한 세금이니까요. 상식적으로 불로소득의 세율이 노동소득보다도 높아야 되겠습니까? 낮아야 되겠습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얻은 소득에 대해서의 세율은 노동소득보다 당연히 높아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는 한참 낮았습니다. 15.4%밖에 안 됐어요. 이걸 아주 조금 바로 잡은 겁니다. 불로소득 세율을 노동소득보다 높게 한 것도 아니고 같게 하자라는 정도니까 조금도 무리한 세율이 아닌 거죠. 아주 정당한, 오히려 진보 진영에서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주장할 만큼 작은 미세 조정이었을 뿐입니다. 이 정도로 해설을 마치고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이번 금융소득 개편안을 보고 제일 먼저 한 일이 포털 사이트에서 댓글을 본 거예요. 종부세 개편안 때에는 댓글 여론이 좀 약한데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랑 많이 달라졌어요. 참여정부 때는 조중동이 선동을 하면 많은 국민들이 속아 넘어갔죠. 그런데
지난달 22일에 발표됐던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충분히 제대로 꿰뚫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개편안에 금융소득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반응이 그럴까? 이게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자 소득 1,000만 원이 넘는 사람에게 과세한다. 이게 사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자로 불어난 수익이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예금 5억 원 넘는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예. 그런데 말을 이자 1,000만 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왠지 뉘앙스가 나하고도 상관이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됩니다. 1,000만 원이라는 액수가 높아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이게 종부세하고는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포털 댓글을 보고 싶었는데 포털 댓글을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네이버나 다음이나 부정적인 댓글이 월등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과세라는 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사실 정치 세력의 무덤 같은 겁니다. 아무리 설득을 잘해도 세금을 높인다는 말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워요. 나하고 상관없는 세금이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진보적인 분들은 이번 개편안이 너무 약하다라고 비판을 하시는데 제가 이런 좀 어정쩡한 개편안이 이해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대목은 이 정부 실드를 치려는 게 아니고요. 저도 머리로는 보유세 더 올려도 되고 심지어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국민들의 조세 저항 감정을 생각해보면 이게 실제로 정책에 반영하는 일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금 인상은 굉장히 섬세해야 되고요. 단계가 필요해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실제로 우리 현실과 별로 관련이 없는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국민들이 반감이 심하다는 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유난히 조세 저항이 큰 나라라는 점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북유럽 국가들 같은 곳은 GDP 대비 세금 부담률이 40%를 훌쩍 넘는데도 세금 내는 거에 부담이 없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세금 부담이 훨씬 낮은데도 정부가 세금을 조금 조정하면 엄청나게 여론이 나빠지죠. 이게 이유가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나라가 세금을 걷어서 제대로 안 썼기 때문입니다. 북유럽 국가처럼 세금을 걷어서 제대로 쓴다는 확신이 있으면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 이렇게 거세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수 정부가 70년 가까이 집권하면서 세금을 걷어서 뭔 일을 했는지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 큰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국가 시스템 자체에 대한 믿음이 없죠. 그래서 보유세를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이는 게 맞지만 이게 정서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이 형성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지금 정부가 좋은 정부다. 맞죠. 맞는데 이게 지금 2년 만에 국가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형성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한 5년, 10년 이 정도가 필요한 겁니다. 정부가 세금을 걷어도 저 돈은 국민을 위해 쓴다라는 믿음이 형성되는 장기간의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 사회가 일단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둘째로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쓸 때 주로 복지로 쓰겠죠. 그런데 이 대목을 정부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보편 복지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제가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이유도 그런 거고요. 세금을 걷어서 국가가 쓰는데 물론 일단 저소득층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써야죠. 그런데 복지 정책이 저소득층에게만 집중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경제학적으로 재분배의 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가 오로지 복지를 저소득층에게만 막 집중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복지 총액이 작아져 버리는 웃긴 현상이 벌어집니다. 왜냐? 조세 저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금을 내는 가장 중요한 허리가 중산층이거든요. 그런데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복지에 쓰는데 이걸 전부 다 저소득층한테 막 때려 박아요. 그러면 중산층 입장에서 보면 아니 나 유리지갑이고 월급 받을 때마다 세금 꼬박꼬박 떼가는데 뭐 나한테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 보기에는요. 그러면 내가 세금 왜 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래서 중산층들의 조세 저항이 거세지면 우리나라처럼 세금 올리는 게 불가능해지고 그러다 보면 아무리 저소득층 복지에 신경을 써도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저소득층 복지에 돌아가는 총액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가 당연히 복지 정책을 펼칠 때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쓰는 게 맞는데 그것만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복지가 보편적으로 확대가 돼서 중산층에게도 세금을 내는 허리층에게도 돈이 나에게도 이익이 돌아온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내는 세금보다 더 큰 이익이 돌아온다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동수당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의 체제가 확립이 돼야 중산층들이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한 저항이 없어지죠. 북유럽 모델이 바로 이런 겁니다. 진보적인 분들이 제가 드린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부분을 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조금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봐요. 우리나라 중산층들의 세금에 대한 저항감을 없애는 데는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확신, 국가 시스템에 대한 확신, 국가가 우리 국민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보편복지가 훨씬 더 확산이 돼야 되고 요 시기가 5년, 10년 정도 천천히 진행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점점 더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도 점차 높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북유럽 같은 조세 저항이 없는 나라, 내가 세금을 내면 세금을 낸 것보다도 훨씬 더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다는 이런 신념이 모든 국민들에게 도입될 수 있도록 이제 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을 손보는 과정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연 1,000만 원 아무 일 안 해도 돈이 들어오는 이런 사람에게서 세금을 걷는 게 뭐 그렇게 대단히 큰 권력의 횡포인지 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아니죠. 매우 공정한 일이죠. 부자 증세가 아니라 공정과세죠. 공정과세. 그렇습니다. 공정과세. 네. 자, 공정과세의 기틀을 세운 일. 매우 부족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을 만큼 하여간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서 나름 수위 조절을 했는데 이거마저도 못 내겠다고 엄살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걸 갖고 지랄하면 진짜 곤란한 거예요. 이걸 갖고 지랄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든지 문재인 정부 가면 다 반대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요. 예. 네. 근데 기왕 이렇게 욕먹을 거면 아예 세게 종부세를 물리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던데요. 그런 이야기 주시는 분 저한테 많습니다. 저는 조금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네. 그런 생각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사실은요.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2부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 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 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청소년들이 교복을 받으면 수선을 한 뒤 몸에 딱 맞는 식으로 입습니다. 학생들이 편하게 입을 수 있도록 교복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치권에도 불편한 옷을 입은 것처럼 어색한 분이 한 분 계시지요.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의 편지 읽어볼게요. 문재인 대통령님, 안철수입니다.
여의도에서 저의 정계 복귀설이 돌고 있습니다. 제가 바른미래당 당대표로 나선다는 겁니다. 제가 당대표에 출마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아이고, 안철수 전 의원님,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지 3주밖에 안 지났는데요.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비공개 오찬 회동을 추진하기도 하셔서요. 정말 당대표에 출마 안 하는 거 맞습니까? 네. 회장을 중심으로 바른미래당이 뭉치면 곤란하다고 해서 오찬에 참석하지 않았다고요? 속초 황가내에서 생선찜 먹을 때도 그렇고 왜 그렇게 남이 밥 먹는 걸 참견하냐고요? 하하하하. 식사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은 없다고 하시더니 합당을 추진하셨잖아요. 말을 바꾼 적이 많으셔서 그렇지요. 예? 정두원 전 의원도 안철수에게 왜 그렇게 관심을 갖느냐? 이렇게 짜증을 냈다고요? 관심 좀 그만 가지라고요? 아이고, 그 생각을 못했네요. 정말 정확한 지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안철수 전 의원은 정계 은퇴 후 바이러스나 다시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정계 은퇴를 하시면 금메달보다 값진 은메달이 아닌 진정한 금메달을 따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아이고 무릎이야.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해봐.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 29도, 대구와 부산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40세 남성 10,000원대,
10살이면 5,000원대의 실손보험과 40세 여성 기준 월 2만 원 치아 보험, 네, 포털 사이트 다음에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16-360-0689, 016-360-0689번입니다. 일반 전화는 02-849-9730, 02-849-9730번입니다. 네, 오늘을 읽는 책으로 넘어갑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어제 이어서 오늘도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상력 사전 소개해 주시기로 하셨죠? 네, 어제 연대의식까지 하고 나니까 뒤에 반 정도밖에 안 왔는데 너무 아쉬워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꼭 읽어드리고 싶은 구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펼쳤습니다. 맨 먼저 눈에 띄는 게 R이라는 항목인데요. 우리 R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좋아했던 그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소설을 보면은 아프락삭스 얘기하면서 새는 알을 까고 나온다. 알은 하나의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파괴해야만 한다. 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었어요. 예. 그거 말고도 알 하면은 박혁거세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이른바 난생신화죠. 또 뭐 알을 품었다는 어떤 과학자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컨대 새의 알은 자연이 빚어낸 걸작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알을 찬찬히 들여다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알마다 다 다르죠. 다르고 정말 신기합니다. 여기에서 생명이 자라나는 걸 보면은 그야말로 경이롭기 짝이 없습니다. 예. 이 알에 대해서 우리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예. 먼저 알 껍데기의 얼개가 얼마나 정교한지 살펴보자. 알 껍데기는 삼각형의 금속염 결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금속염 결정. 네, 그렇습니다. 그 결정들의 뾰족한 끝은 알의 중심을 겨누고 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으면 결정들이 서로 끼이고 죄이면서 알 껍질의 저항력이 한결 커진다. 로마네스크식 성당의 둥근 천장이나 입구를 이루는 아치처럼 압력이 세면 셀수록 구조는 더욱 견고해지는 것이다. 그와 반대로 압력이 내부로부터 올 때는 삼각형 결정들이 서로 떨어지면서 얼개 전체가 쉽게 무너진다. 아, 놀랍지 않습니까? 예. 외부로부터 압력이 가해지면은 점점 결정들이 끼이고 죄이면서 저항력이 커지고요. 내부에서 충격이 있으면 바로 깨지기 쉽게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알 속에서 태어난 생명들이 안에서 나오기는 아주 쉽겠죠. 조금 더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듯 알 껍데기는 밖으로부터 오는 힘에 대해서는 알을 품는 어미의 무게를 견딜 수 있을 만큼 단단하고 안으로부터 오는 힘에 대해서는 새끼가 쉽게 깨고 나올 수 있을 만큼 약하다. 새의 알은 특별한 특장들을 보여준다. 새의 알눈이 완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노른자 위쪽에 놓여 있어야 하는데 어쩌다 알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알이 거꾸로 놓여도 노른자의 자리가 변하지 않게 하는 알끈이 있기 때문이다. 즉 탄력성 있는 두 개의 끈이 노른자를 감아 알막의 안쪽 측벽에 이어댐으로써 노른자를 메어 달고 있는 것이다. 알이 움직이는 데에 따라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 이 알끈이 있기에 알루는 마치 오뚜기처럼 언제나 제 위치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 알에 대한 상상을 펼치다 보면은 알에서도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외부로부터 오는 저항에는 단단하게 견디되 내부로부터는 아주 섬세하게 깨질 수 있는 자신감이랄까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또 알이 노른자가 이리저리 흔들리더라도 그걸 잡아주는 알끈이 있다고 합니다. 비치적거리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같은 게 이 알끈이 우리에게 전하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저 보겠습니다. 새가 알을 낳을 때 알은 따뜻한 어미 뱃속에서 갑자기 차가운 곳으로 나오게 된다. 그렇게 급격히 냉각되는 과정에서 붙어있던 두 알막이 서로 분리되고 그 사이에 공기 주머니가 생긴다.
그 공기 주머니는 알이 부화하는 몇 초의 짧은 시간 동안 새끼가 숨을 쉴 수 있게 해준다. 그렇게 숨을 쉼으로써 새끼는 알 껍질을 뗄 수 있는 힘을 얻고 위급할 때는 삐약 소리를 내서 어미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예. 네, 조금 길게 읽어드렸는데요. 이 알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놓고서도 이렇게 무궁무진한 상상력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양한 의미들을 읽어낼 수가 있고요. 어떤 구체적인 삶부터 시작해서 철학적인 사유까지 이 알에서 끌어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에 대한 얘기뿐만이 아니고 티베트나 인디언이나 수학, 기하학에 대한 재밌는 얘기들이 참 많은데 허를 찌르는 상상력이 가동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 평등이라는 항목인데요. 이 짤막한 글에서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청바지는 평등을 위해 공산주의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청바지를 입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예. 너무너무 편해요. 언제나 아무 때나 어느 자리나 입을 수가 있고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결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일상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평등이라는 항목에서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예. 청바지는 사람들 사이의 평등을 위해 공산주의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은 옷을 입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서로를 비슷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에 익숙해지게 만들었다. 세계의 새로운 질서란 그렇게 보잘것없는 작은 아이디어들이 서로 더해짐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이다.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독창적인 아이디어의 순환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음에 반해서 사적인 영역의 발휘와 주도가 이따금 사회관계를 진부시키고 있다. 설령 그 발휘와 주도가 상업적인 목적을 띠고 있다 할지라도 말이다. 네, 이 옷이라는 게 구별짓기에서 얼마나 그 계급의 지표, 빈부의 지표가 됐었습니까? 잘 알다시피. 그러나 이 청바지가 등장함으로써 우리는 사적인 영역, 사소한 영역에서부터 평등이라는 것을 공유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죠. 예. 이처럼 거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소소한 상상력, 소소한 차이에서 사회의 새로운 변화들이 야기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듯합니다. 예. 평등이란 항목에서 청바지 얘기는 두고두고 기억에 남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우리 김 PD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인데요. 무기라는 항목인데 딱 2줄입니다. 짤막한 2줄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가 무엇일까? 질문을 던지면 많은 얘기들이 나오겠죠. 근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네요. 예. 사랑을 검으로 삼고 땡땡을 방패로 삼으라. 땡땡이 뭘까요? 용서 아닐까요? 상투적이에요. 너무 상투적이죠. 상상력 사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답 같습니다. 예. 네, 사랑을 검으로 삼고 유머를 방패로 삼으라. 유머를 방패로 삼아라. 네. 유머만큼 튼실한 방패가 없죠. 이 유머 감각이라는 게 각별한 자질인 것 같은데 내가 우리 김 PD를 조금 좋아했던 계기도 아마 그 유머의 힘 때문이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예. 근데 요즘 우리는 아재 개그 수준을 못 벗어나는데 허락하신다면 제가 아재 개그 하나 해도 될까요? 좋습니다, 교수님. 예. 비웃음 당하면 어떡하지? 별 말씀을요. 종갓나 새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북에서 많이 쓰는 말로. 정말 상상력 제로 베이스네요. 종갓나. 예. 종갓나 새끼인데 우리 김 PD 욕설 안 하시기로 했는데. 예. 우리 우스갯소리로 삼식이 부식이 이런 말들 했잖아요. 예. 근데 이 종갓나 새끼는 종종 간식이나 챙겨 먹으면서 새끼 다 먹는 남편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종갓나. 그러네요. 예. 별로 안 웃긴 모양이죠. 그냥 지워주십시오. 남겨야 합니다. 교수님의 흑역사로 남겨야 합니다. 예. 부끄럽습니다. 아무튼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얘기하는 무기, 사랑을 검으로 삼고 유머를 방패로 삼으라. 이건 아주 길고 깊은 울림으로 남습니다. 책을 한 권 읽는다 하더라도 다 기억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몇몇 구절, 몇몇 인상들만 뚜렷하게 남게 마련인데 이 상상력 사전에서는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이 무기라는 항목이 가장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예. 하나 더 볼까요? 예. 0이라는 수, 이 0이라는 수에서 또 상상력을 펼쳐 보이는데 이것도 참 대단합니다. 이 0은 인도에서
발명된 걸로 아주 유명하죠. 예. 영이 유럽의 13세기에 대해서 소개됐다고 하는데 그때야말로 수학적 혁명 또는 철학적 혁명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예. 근데 영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아마 힌두 사상, 불교 사상과 관련이 있을 텐데 모든 것을 무로 돌릴 수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무한대로 펼쳐볼 수 있는 게 영이라고 합니다. 예. 뭐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소수점을 찍고 0.000으로 나가면 무한소로 나아갈 수가 있죠. 그리고 1 다음에 0을 계속 적어나가면 무한대로 나아갈 수도 있죠. 그리고 이걸 곱하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다 0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죠. 이게 영이 갖는 무궁무진한 의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여기 영에 대해서 긴 글이 있는데 짧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 영은 당시로서는 완전히 혁명적인 개념이었다.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다른 수에 붙이면 그 수를 10배로 만들 수 있었다. 0을 덧붙임으로써 계량 단위의 변화를 장황하게 표시하지 않고도 10, 100, 1000만의 개수를 얻게 되었다. 0은 아무 가치가 없는 수로서 다른 수의 오른쪽으로 가져가면 어마어마한 힘을 주고 왼쪽으로 가져가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0은 모든 것을 무로 돌릴 수 있는 위대한 수이다. 0이라는 마법의 문이 있기에 우리는 뒤집어진 평행세계, 즉 음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아, 재밌죠? 이 0이라는 숫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이 0에 담겨있는 어마어마한 의미들 한번 사유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이 0에 관해서는 뭐 좋은 수학 관련 책들도 있고 한데 예.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이렇게 짤막하게 딱 정리를 해내는군요. 예. 우리 김 PD 재밌어 하시는 것 같으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아, 좋습니다, 교수님. 나무들 사이의 의사소통이라는 항목입니다. 예. 뭐 새들의 의사소통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많은 동물 행동학자들이 연구하는 바와 같습니다. 예. 그리고 식물들도 사생활이 있고요. 식물들 사이에서도 수많은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고 하죠. 여기에서는 이 아프리카의 아카시아 나무를 예로 드는데 아프리카의 아카시아 나무들은 어떻게 의사소통하는지 잠깐 읽어보죠. 예. 아프리카에는 놀라운 특성을 보여주는 아카시아 나무들이 있다. 그 나무들은 영양이나 염소가 뜯어 먹으려 하면 제 수액의 화학적 성분을 독성으로 변화시킨다. 동물은 나무의 맛이 달라졌음을 깨닫고 다른 나무를 뜯어 먹으러 간다. 그러면 이 아카시아 나무는 즉각 냄새를 발산하여 근처의 다른 아카시아 나무들에게 약탈자의 출현을 알린다. 몇 분 만에 그 주위의 아카시아 나무들은 모두 동물들이 뜯어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되고 만다. 그러면 영양이나 염소는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난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탓에 경보 신호를 감지하지 못한 아카시아 나무를 찾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동물들을 대규모로 사육하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염소떼와 아카시아 나무 무리가 같은 장소에서 맞부딪히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 그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동물들에게 먼저 뜯긴 아카시아 나무가 다른 아카시아 나무들에게 위험을 알리면 나머지 모두가 독성으로 변한다. 그러나 그런 사실을 모르는 짐승들은 독이 든 나무를 뜯을 수밖에 없다. 그런 까닭에 많은 염소떼가 독으로 죽게 된다. 사람들은 오랜 세월이 흘러서야 그 까닭을 알게 되었다. 네, 이 아프리카 아카시아 나무들의 의사소통 능력이 참 대단하죠. 인간들이 나무들 사이의 의사소통 과정을 이해하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다고 얘기를 하네요. 예. 어떻게 뭐 동물이나 곤충이나 식물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이 세계가 서로 교호적 의사소통을 하면서 형성되고 또 상호 생성되는 과정에 놓여 있겠죠. 근데 그걸 따라가 잡지 못하는 거의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네, 이처럼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상력 사전을 보다 보면은 정말 뜻하지 않는 호기심이 발동하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정말 그 생각지도 못했던 수많은 아이디어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은 여행 떠나실 때 가방에 한 권 넣고 가시면서 잠깐 뒤적거려 보시면은 아주 귀한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서태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포렌메리 순서입니다.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재정개혁특위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위해 공정시장 가액 비율, 즉 공시가격 반영 비율과 세율의 동시 인상안을 확정했는데요.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권고안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재정개혁 권고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여쭙습니다. 어젯밤 10시까지 모두 596분이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43%, 10명 가운데 4명은 권고안의 내용이 아쉽기는 하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음 35%, 3명 가운데 1명은 매우 약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적당하다는 의견은 19%, 매우 강하다고 응답해 주신 분들은 5%로 나타났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시민들이 고견을 남기셨습니다. 콰이어 시티즌님, 단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수립해야 할 정책이라는 전제하에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덕태자님, 더 강한 제재를 위한 히든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국면이 조선 대지의 지축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가 제 궤도에 올라서서 달리게 시작한다고 하는 느낌이군요. 문익환이 가르쳤고 도울이 배웠던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꿈을 현실로 살아간 선구자를 양성하는 한신신학은 촛불혁명과 한반도 종전선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신신학을 통해 세계의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 더 나아가 시대의 예언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새 시대는 문익환 씨의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힘으로 열리는 거예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나 02-2125-010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도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뉴스 기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어제 문제는 오거돈 부산시장이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려는 곳이 어디인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가덕도입니다. 정답자 들꽃 영란님, 지금처럼 좋은 방송 부탁해요. 낭만낭성님, 김용민 브리핑 오래오래 가게를 빕니다. 클로징 사연 당첨자 유니콘님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시면 올인원 향수비누 헤이브로 올인원 파워바를 보내드립니다. 서희동 경향신문 논설위원회 칼럼 예멘 난민 사태가 일깨운 것들을 소개합니다. 예멘 난민에 관한 해설 기사나 난민단체 관계자 인터뷰만 꼼꼼하게 읽어도 난민 때문에 범죄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주장이 근거 없음을 금방 알 수 있다. 한국 내 외국인 범죄율이 내국인의 절반도 안 되고 일자리도 한국인들이 꺼리는 3D 업종이 대부분임을 신문 기사들은 친절하게 알려준다. 제주에 체류 중인 예멘인 549명 중에 젊은 남성이 80%나 되는 것은 반군의 강제 징집 타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기사에 다 나온다. 하지만 기사 밑에 붙는 당신 딸이 피해볼 수도 있다는 댓글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이들이 많은 것도 현실이다. 난민에 대한 저항감은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반감이기도 하다. 삐뚤어지고 싶은 것이다. 반대론자들은 난민을 옹호하는 천주교 성직자 난민단체에게 가르치려 들지 말라, 가식을 떨지 말라거나 혹은 PC충, 정치적 올바름을 강조하는 사람을 비하하는 말을 들며 야유를 퍼붓는다. 이라크, 수단, 방글라데시를 다니며 난민의 참상을 전해온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 정우성도 이번에 문매를 피하지 못했다. 논란이 진정되려면 익숙해지기 위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한국인 이민자들이 애완견까지 잡아먹는 야만인이라는 편견이 호주 사회에서 사라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물론 버지니아 공대 한국인 총기 난사 사건 때 한국 정부가 한국인 전체의 문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건이라고 밝힌 것처럼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예멘 난민들은 청년 취업난, 위험에 노출된 여성 같은 한국 사회의 현실을 재차 환기시켰다. 정치적 올바름만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지성주의가 득세할 수 있음도 일깨우고 있다. 네, 1부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 계속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